오늘은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행 사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은행들에 영향을 주고 줄도산의 위험도 생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걱정들,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왜 일어나게 됐으며 그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얘기해서 하나의 원인으로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것이 국채입니다. 뭐 근본적으로 국채는 계속 있어 왔고 국채의 존재라든지 미국 국채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돼 왔고요. 근데 이제 그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인 국채가 어 이렇게 이런 사태 지금 상황에서 좀 위험하다. 또는 매력이 그렇게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저성장에 저물가 상승에 이자율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쭉 거쳐왔는데요. 그런 기간을 거쳐오면서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어떤 경제 주체들이 행동을 결정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뭐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과 채권 또는 뭐 국채의 반대 방향의 그런 가치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국채를 살 만한 유인,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런 본질적인 움직임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있다면 이번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은행이 도산을 했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앙은행의 이자율 상승, 그것 때문에 국채 가격의 하락,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은행의 파산이 이르게 됐다. 여기에 뭐 흐름이나 사실들을 나열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들 또는 이 파산이 이뤄지기 위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사건을 나열을 하긴 했지만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은행이 파산하는 이유는 은행의 본질적인 어떤 위험을 은행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산업의 본질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취약점을 은행은 가지고 있다. 은행 산업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은행이 파산에 이르는 첫 번째 이유 또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뱅크런이라고 불리는 사태입니다. 뱅크런이라는 것은 예금을 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급하게 자기네 돈을 인출할 때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금자들이 자신의 예금을 다 인출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은행에 달려가게 되었을 때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은행 산업을 우리가 감독하면서 법정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을 지정해 놨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20%로 아주 높게 책정을 해놨지만 뭐 5%에서 아주 낮은 비율을 지불 준비율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게 무엇이냐? 은행이라는 거는 예금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예금을 받아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다른 장기적인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 투자를 한 다음에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수익을 예금자들에게 이자라는 형식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됩니다. 그 경우에 돈을 빌렸을 때 내가 투자를 다른 곳에 하지 않으면 유인이 남지 않을 것이고 그 유인이 남지 않으면 이자를 돌려줄 수 없으니까 은행 산업은 본질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신뢰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예금한 모든 금액들을 다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한 금액들을 투자를 하고 투자한 수익을 통해서 예금자들한테 이익을 이자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예금의 몇 퍼센트만을 은행에 남겨둬야 되는지를 지정해 놓은 것이 법정 지불 준비율입니다.
보통 5%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7%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다 입금을 해놓으면 내 돈 100만 원을 은행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라고 하면 5만 원만 은행에 급할 때 예금자들이 급하게 와서 찾을 것을 대비해서 5만 원을 남겨놓고 95만 원은 다른 데 투자한다는 것이요. 단기적인 금액을 빌려와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맞는 수익을 얻어서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금자들이 은행에 몰려가지고 내 돈 내놔. 내가 예금한 돈을 다 찾고 싶다. 이랬을 때 발생하는 것.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도산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은행의 취약점은 항상 내재되어 있고 은행 산업의 기본이 거기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시간이 흘러옴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점을 마련했는데 그 보완점 중에 한 가지가 예금 보험입니다. 일정 수준의 금액까지는 개별적인 예금자들이 예금을 해놨을 때 그 금액이 은행이 부도 사태를 맞는다거나 파산이 났을 때 보험을 해주는 보험제도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은행간끼리 또는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은행 아니겠습니까? 중앙은행이 특별한 사태가 벌어지면 각 은행들에게 급하게 돈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비 제도를 마련해 뒀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은행에 지금 아주 최근에 파산을 맞게 된 거죠. 그럼 이런 보험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건 특히 뭐 지불 준비율 또는 지불 준비금 그 돈이 모질라서 파산에 급하게 이르렀다. 예전에 은행업들, 그러니까 옛날에 은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현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금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 간의 돈도 서로 빌려주고 빌받기도 하며, 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과연 이런 은행의 부도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트렌드를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금리 상승,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가 발생해가지고 은행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에 놓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향상했을 때 국채, 특히 40년 동안의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은행들은 그런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오르고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이자가 다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채, 공채 이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국채가 장기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면서도 특정 일정 부분의 이자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너무 다른 데 낮으니까 국채를 사놔도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인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분산 투자라는 부분도 있겠죠. 다른 부분들에도 투자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일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 국채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장기 국채의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데 원래 장기 국채라는 거, 채권이라는 것은 액면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돈을 주고 액면 가격을 써져 있는 그 증서 또는 그 권리를 사면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깎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장기 국채라는 거 30년짜리, 40년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30년 후에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현금화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특별한 일이 있다면 현금화하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장기 국채를 거래하는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시장에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미래에 어떠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국채의 현재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국채라는 건 어떤 종이 또는 어떤 예전에는 종이였지만 이제는 이제 컴퓨터라이즈드 돼서 전산화 돼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종이를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은 같아요. 단기 국채가 있고 중기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국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느냐? BI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상에 나타나는 우리가 어떤 은행의 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은행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죠. 국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자본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예금자들이 큰일 났다 하고 내 돈을 빨리 찾아야지 하는 사태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뱅크런이 발생해서 은행의 파산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과속화시킨 부분들이 현대의 기술 발달 때문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SNS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은행들 장기 국채 많이 사는 은행들이 있어. 꼭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은행들의 장기 채권의 포션 부분들 그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낮은 이자율이나 저성장이나 저인플레의 경향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리저리 퍼집니다. 퍼지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떨어지고 은행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나 가가지고 빨리 내 돈 찾아야겠어. 자, 이렇게 해서 뱅크런이 발생했다. 그것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SNS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위험들에 대한 정보가 빨리빨리 전파가 돼서 또 과속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인터넷 뱅킹의 발달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은행에 달려가지 않아도 은행 앱을 통해서 바로바로 내 돈을 찾아서 다른 은행으로 바꿔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쉬워졌죠. 그런 부분을 통해 급속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SNS에서 그런 사실들 또는 그런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고 위험을 감지하고 돈을 인출하기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보험제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행들 간에 서로 대출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예금보험이라는 게 있죠. FDIC라고 하는 미국의 은행 예금보험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물론 그 예금보험 제도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한계가 개별 계좌당 25만 불까지만 보장해 줍니다. 그 이상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은행이 파산했을 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25만 불 이하의 금액을 예금해 놨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파산했을 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바로 찾을 수가 없죠. 그 은행 예금 보험에 들어있는 보험이 보장해주는 양을 내가 찾아올 때까지 절차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듯이 시간이 돈입니다. 급하게 유동성이 없는 그런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 의미로 이런 사태를 내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빨리빨리 행동해서 그런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은행으로 몰려간 겁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뛰어가지 않아도 된다. 앱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다들 인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태를 어떻게든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막지 못하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신다면 첫 번째로 은행에 원래 지불준비금이 있는데 그 지불준비금을 항상 100% 예금 받은 것만큼
보존해 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뱅크런의 취약점을 은행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예금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자기 돈을 찾기를 원하고 갑자기 찾기 시작했다. 은행으로 달려가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은행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느냐를 살펴보면 위험이죠. 신용입니다. 이 은행이 내 예금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아 쓸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사라진 이유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앙은행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그런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그 은행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내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러서 내 예금을 못 찾을 수도 있겠다. 내 주거래은행을 바꿔야지. 라는 생각, 그런 그 은행에 대한 믿음,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